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김성태가 폭로하면 이재명은 뭐 된다. 사실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어저께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이 멸공을 했는데 네네. 야만은 이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이미 오래전에 검찰에 진술을 하고 또 당신들의 댄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쌍방울이 김성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네네. 판결에 앞서서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그 얘기를 김만배한테 들었다. 네네. 김만배는 권순일부터 듣고 그래서 정 지사한테 얘기했더니 그건 극비였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번에 이화영의 김영태와의 녹취록에서 보면 이화영 입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액수도 나왔다. 즉 김성태가 대법관 아까 그 재판 거래를 했는지 법원 로비를 했는지 참 말을 많이 해요. 말을 흐려가면서 어쨌든 법원 로비, 변호사비 대납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김성태가 관여를 했고 팩트가 확실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액수까지 있다. 네네. 라고 김영태한테 약간 협박조로 그래서 내가 폭로하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저는 들리는데 네네.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좀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변호사비 대납 그건 너무 정확하게 사실인 것 같은데 검찰에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고요. 또 재판 거래도 역시 50억 클럽이라는 핵심이 50억 클럽이지 재판 거래로 되어 있지도 않고 권순일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김성태는 알고 있다. 김성태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게 어저께 제가 유동규 본부장한테 한번 질문했던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그 청문회를 못하러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님이 한 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나름 방탄 청문회 하려고 검사 그 망신 주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사이드로 이렇게 방탄해 주려고 청문회를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진행되는 걸 보면 이거는 방탄 청문회가 아니고요. 폭탄 청문회예요. 완전히 지뢰가 그냥 엄청나게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어안이 벙벙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네. 왜 그러냐면 변호사비 대납은 이거는 사실은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죄 이 사건으로 그 기소가 됐을 때 네네. 1심에서 로펌을 몇 군데 선임을 했느냐? 7군데를 선임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댓글 달린 어떤 분이 댓글 달면서 야 네가 뭐 계약서 봤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계약서 안 봐도 다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1심에서 7군데를 네네. 했어요. 왜냐하면 왜 1심에서 7군데를 했느냐? 네. 이재명 대표한테는 이 재판이 단순히 내 피선거권이 어쩌고 저쩌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선거하면서 보전받은 금액이 40억이야.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신고한 금액이 재산이 네. 29억 9천 몇백만 원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재산 다 털어 넣어도 10억을 더 그 집어넣어야 돼. 누구랑 똑같습니까? 광노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피선거권이고 뭐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치스러운 이야기인 거고 네. 만약에 이번에 내가 이 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나는 완전히 알거지 된다. 그 다음에 뭐 저기 마이너스가 10억이 되나 20억이 되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차피 뭐 배째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로펌을 무려 7군데나 썼는데 네. 1심에서 이게 맥혔어요. 다 무죄가 나왔잖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안심을 한 것 같아. 네. 로펌 3개를 줄였어. 왜냐하면 돈이라도 좀 아껴야지. 그래서 항소심에서 로펌이 4군데가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왜 줄여? 그냥 계속 7군데로 가지. 벌금 300 나왔잖아요. 예. 유죄가 나왔죠. 유죄 나오면서 벌금 300이 나왔는데 벌금 300만 원까지 거 내고 말지 이게 아니고 벌금 300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다? 40억 300만 원이란 이야기예요. 네. 40억도 내야 되고 300만 원도 내야 되고 네. 경기도 지사도 직장도 잘리고 그다음에 피선거권도 박탈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대법원 가가지고는요. 네. 그야말로 호떡집에 불난 듯이 변호사들을 그냥 싸그리 끌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초호화 그 변호인단을 갖다 꾸렸는데 네. 대표적으로 김앤장에 음흠. 지금은 김앤장의 대법관 출신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런데 원래는 대법관들이 김앤장 같은 데 안 갔어요. 왜요? 자존심이 있지. 아하. 내가 대법관까지 했는데 예. 내가 김앤장 같은 데를 어떻게 가냐.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대법관들이 김앤장 가면 그 손가락질 했어요. 아유 어차피 그다음에 제가 아는 대법관님들도 단독 개업하셨어요. 네. 단독 개업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아 이거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인데 이거는 대법관님이 그 같이 이렇게 좀 서포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전화를 딱 드렸더니 네. 어디로 오래? 그래서 딱 갔더니 저기 이제 그 시내 네. 종로에 어디 이제 오피스텔 하나에서 그냥 계시던데 네. 거기 대법관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요번에 막 그 로스쿨 그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젊은 변호사 하나 딱 데리고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 대법관님하고 젊은 변호사하고 둘이서 그냥 사무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법관님은 사건도 네. 내가 원래 사건 잘 안 해.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이고 1심, 2심이 결론이 달라졌고 너무너무 이건 좀 이상합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럼 판결문이나 1심, 2심 판결문이나 두고 가시게 해가지고 딱 놓고 갔더니 대법관님이 딱 보시고 이건 항소심 판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럼 내가 한번 맡아볼게 라고 해가지고 그때 그 사건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이지 네. 대법관들이 김앤장 가는 경우는 진짜 옛날에는 생각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2019년도에 그 김앤장에 있던 대법관을 이재명 대표가 선임한 거예요. 그러면 변호사비 얼마 들었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한 금액을 갖다가 요구해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군요. 대법관이 한 명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5대 로펌에 들어있는 어떤 로펌에 가신 대법관님도 참여했고 네.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님도 참여했고 우르르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변호사가 몇 명이었냐면 9명이야 9명. 네. 그러니까 로펌이 9군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변호사님들이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들이 아니었다니까. 대법관 그다음에 뭐 헌법재판관 뭐 특검 그다음에 뭐 어디 뭐 차장검사 정도는 진짜 저 밑에 그 줄도 못 쓰는 그런 정도 그 초호화 그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네. 그런데 그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한 2억 얼마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변호사 비용이. 네네. 1심이 7명, 7군데, 항소심이 4군데, 그럼 더하면 11잖아요. 네. 대법원이 9군데. 합치면 요것만 해도 20군데고요. 네. 파기환송심 4군데 치면 로펌을 24군데 선임했는데 쉽게 말하면 김앤장에 있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님을 그 n분의 1로 하면 1,000만 원 주고 선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네.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그 신라호텔 가가지고 네. 그냥 신라호텔 뷔페 가서 그 20만 원짜리 뷔페 먹고 10,000원짜리 한 장 내고 왔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신라호텔이 어떤 데입니까? 10,000원만 내고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법조인들은 저건 말도 안 된다. 제가 예컨대 10,000원 내고 딱 그 나갔으면 뒤에서 어떤 사람이 뭐 쌍방울인지 어딘지가 딱 와가지고 나머지 19만 원을 추가로 결제 줘야 그 신라호텔에서 예약해주고 그 집에 보내지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뭔가 그 심증은 굉장히 가는데 물증이 그 부족한 게 있는가 보다. 그냥 입 딱 씻고 있으면은 심증은 가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성태 회장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으로 왔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파다 보니까 쌍방울 대북송금이 터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게 터졌으니까 뭐 이거는 뭐 됐다 해가지고 넘어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이 녹취록을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그려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이런 청문회를 민주당에서 왜 스스로 그 발등을 찍는 청문회를 못하러 했나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액수가 귀에 꽂힙니다. 성남시장 시절에 재산이 29억이었다고 29억 9천만 원. 29억 9천만 원. 그런데 작년 2023년도에
그 재산 공개를 했는데 31억 몇천만 원이에요. 그럼 변동이 없는 거야. 네네. 그 수십 년 전에, 십수년 전에 그 액수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미스테리하죠. 네네. 1,000만 원씩 주더라도 재산 변동이 없어요. 근데 재산 변동이 그 전해와 다르게 조금 낮아졌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딱 이거예요. 이 지출이 좀 늘어났다. 소비가 늘어나서 지출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액수가 좀 줄어들었다. 딱 법카를 못 쓰게 되니까. 아니 그다음에 주식으로도 조금 잃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예. 주식도 약간 좀 네네. 변동을 했다고 하고요. 아무튼 제가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런 증언이 녹취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 네네. 그리고 김성태가 이것을 증언할 것인가라는 점. 왜냐하면 김성태는 이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자신도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 방어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녹취가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인지수사, 뭐 검찰이 수사에 다시 돌입한다?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은 김성태 회장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김성태 회장이 다음번 공판에서 뭐 이런 부분들 진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번 공판이 그 다음 주나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김성태 회장이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 생각이 들고요. 네. 한 가지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 중에 재판받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동규? 아니요. 정진상? 김만배. 김만배가 예. 로펌 한 군데 썼어요. 우리나라 빅펌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를 갖다가 쓰고 있는데 네네. 거기에다가 변호사 비용 얼마 들었다고 그랬습니까? 얼마 들었다고 100억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김만배가 쓰고 있는 선임한 로펌보다 훨씬 더 비싼 데가 김앤장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네. 그런데 1,000만 원 주고 썼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이슈가 됐던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가 있습니까? 민희진 씨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들어와. 어두워. 네. 민희진이 그 누구야 저기 방시혁이 있구나 그 회사가 그 회사하고 네. 어쨌든 하이브하고 네. 법적 분쟁을 갖다가 하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 그 굴지의 그 빅펌을 갖다가 쓰고 있어요. 네네. 김앤장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그런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뭐. 변호사 비용을요. 예. 민희진 씨가 예. 지금까지 30억 가까이 썼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 이런 초호화 그 변호인단을 꾸려놓고 네. 2억 얼마밖에 안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네. 물론 이제 시간 차이는 좀 있지만 몇 년 차이는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이거를 그 변호사들 길 막아놓고 물어보십시오. 이제 그 서울 변협이나 뭐 이런 데에다가 그 뭐 서초동 가면 변호사들 많잖아요. 네. 서초동 길 막고 변호사님이세요? 그 김앤장 뭐 이렇게 선임하는데 1,000만 원이면 될까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런 취급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사는 사실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단독하고 이제 나온 기사입니다. 방북기 대납액과 관련돼서 이화영이 자백을 했잖아요. 6월 9일, 6월 10일, 6월 30일. 네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공소장에서 그걸 뺐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네네. 그게 진술을 했다고 하지만 1심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면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검찰에서 이렇게 자백하면 네.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가지고 네. 심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다음 제가 봤을 때 그때 서민석 변호사님인가요? 그 부장판사 해광. 출신 그 변호사님이 아마 그 이화영 씨를 설득을 했을 거예요. 아니 저 부지사님 이렇게 하다가 진짜 징역 10년 20년 나옵니다. 그런데 형이라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백해야 됩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 지사한테
보고를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이화영이 이재명한테 이렇게 방북하려고 하는데 돈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그 다음에 정진상이 자기를 불러가지고 앞으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이재명 지사 방북으로 성과를 한번 내보세요라고 그 실장이 정진상 실장이 직급상으로는 자기 한참 위에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가지고 정진상의 요구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쌍방울이 방북 비용을 대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갖다가 했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북 송금을 김성태 통해서 진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2023년 작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이에 딱 있었고 이게 언론에 의해서 딱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도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 허위사실 공표죄 이 사건에 그 들어가 있는 9개 로펌 중에 하나가 법무법인 덕수 김영태 변호사였어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지금 맡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영태 변호사가 녹취를 했나? 저는 녹취가 어떻게 됐는지도 사실은 이거는 그 위법하게 녹취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인 접견할 때 핸드폰 못 들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녹취했지? 녹음기도 못 들고 가거든요. 시민단체가 고발했어요. 네네. 김영태 변호사. 네네. 지금 당신이 위계에 의한 고무집행 방해. 네네. 그러니까 녹음기를 갖고 와서 녹취한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거 참 희한하다. 일단은 그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6월 30일까지 이화영 부지사가 이렇게 진술하고 이게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로 딱 남으니까 7월부터 막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7월부터 뭐 변호사 잘라라. 그다음에 그 백여사가 나와가지고 그냥 당신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고 김영태 변호사는 또 통해가지고 그 둘 사이에 녹취록이 지금 막 날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딱 벌어진 건데 그런데 어쨌든 지난 정권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가지고 네. 이 그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이야기한 거를 입을 싹 씻어버리면 증거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그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이화영 부지사 마음이 변심을 갖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그 유죄의 증거로 사용은 안 됐는데 하지만 이 증거 말고도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9년 6개월이라고 하는 중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녹취와 관련돼서 뭐 공방이 한참입니다. 이 녹취는 오마이뉴스가 맨 처음 터뜨렸어요. 9월 30날. 네네. 근데 이거야말로 이재명이 주장하는 짜깁기였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김성태가 팩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이런 불리한 부분들은 다 제하고 회유 협박이 있었다라는 부분만 따로 잘라서 이 오마이뉴스에 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네네. 그날 오후에 재밌었어요. 검찰이 거의 고마워요 오마이뉴스, 네네. 고마워요 김영태 이렇게 땡큐 오마이. 땡큐 오마이, 땡큐 한 거예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7월 25일, 8월 8일, 그러니까 김영태 변호사가 재판장에 나가고 막 깽판 치고 지금 검찰한테 삿대질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재판부가 지금 이화영 피고인의 그러니까 당신의 의뢰인과 같은 의견을 합치하고 얘기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화영이 아니다. 난 저 변호사랑 의뢰하지 않았다라고 네네. 하는 바람에 이제 퇴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김영태가 법원에 이걸 증거를 제출했대요. 네네. 그러니까 법원이 그것을 이제 일단 받은 거지. 법원은 갖고 있는 거고 맞고요. 그럼 오마이뉴스는 어쨌든 뭐 저기를 한 거고 김영태가 줬겠고 이게 누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화영의 청문회 때 주진우 네네. 의원이 그것을 공개를 하고 지금 공방이 이렇게 됐어요. 이 민주당은 언제나 하는 수법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 네네. 뭐냐면 그거 검찰이 줬지. 뭐 위법하게 지금 받았지 하고 뭐 그걸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뭐 변호사 정변과 비슷하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네. 사실은 변호인 접견 때 녹음을 할 수 없는데 뭔가 녹음을 했고 그것이 유출이 되고 있고 사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그 불법적인 과정이 맞다면 김영태가 불법을 저지른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네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변호인 접견 딱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그 구속된 피의자한테 음흠. 그러면은 그 딱 들어가면요. 신분증 딱 내요. 그럼 표차를 갖다 바꿔주는데 네. 담배 있으십니까? 저 담배 안 피거든요. 라이터 있으십니까? 저 담배 안 피니까 당연히 라이터 없지. 그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신분증하고 변호사 신분증하고 똑같이 그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게 이거예요. 핸드폰. 네. 핸드폰 그 내놔라. 그러면 이거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음에 변호인 접견할 때는 교도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변호인하고 피의자하고 둘이서 요만한 이렇게 뭐 그 유리로 된 부스에 앉아가지고 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사건 이야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게 김형태 변호사가 핸드폰을 2개 들고 간 거예요. 네. 하나는 그냥 내고 교도관 속인 거죠. 하나를 깍딱 들고 들어가가지고 근데 그 녹취한 거 쭉 보니까 이화영은 녹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 제 느낌으로는요. 네. 뭐 이화영한테 이야기하고 녹음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이화영이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진술한 직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태 변호사가 과연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핸드폰 가지고 뭐 공기에 가져갔다든지 그걸로 녹음하지 않고서는 이게 녹음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아니면은 김영태 변호사가 높은 변호사니까 그분이 변호사 30년 정도 하셨을걸요? 30년도 더 했나? 30년도 더 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양반이 그 혼자만 갑니까? 저도 뭐 이제 필요하면 제 밑에 있는 어쏘 변호사 데리고 갈 때도 있으니까 네. 그 어쏘 변호사가 슬쩍 그 핸드폰 2개 들고 가가지고 그 어쏘 변호사가 녹음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상정할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좀 확실한 건 뭐냐면은 네. 오마이뉴스나 김영태 변호사나 녹취된 내용을 김영태 변호사는 당사자니까 무슨 이야기하는지 다 알았을 것 같고 네. 최소한 오마이뉴스는 녹취록을 다 안 보고 그냥 애따 해가지고 그냥 던진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순히 불리한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이러한 그 녹취록을 마음대로 이렇게 풀어도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희한하다 그 생각 다시 한번 합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뭐 이렇게 툭툭 던져갖고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뭐 추미애가 특히 그랬잖아요. 드루킹 아시죠? 드루킹도 그때 검찰 고발을 민주당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바둑이 잡았잖아요. 바둑이 잡았죠. 자, 3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별 기사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큰 기사로 보여지는 게 네네. 이니숙이 반가워요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니숙이 기억하시죠? 문재인,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그 인입니다. 우리 숙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김정숙입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 부부를 이렇게 환영하는 곳이 있었나?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 경기도청입니다. 네네. 그러면 경기도청에 이 2사람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타났는데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환영을 하더라. 이인이 수기하면서 플랜카드도 달았더라라는 내용입니다. 네네. 이게 왜 중요해 하시겠지만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요? 네, 전직 대통령이 어떤 특정 관청을 방문한다? 사실 잘 방문 안 해요. 왜냐하면 네네. 그게 뭐 구설에 오를 수도 있고 현직 대표나 현직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그런 실제 업무 공간이라든지 네네. 이런데 시찰 나가는 것처럼 행세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저에 간다든지 뭐 따로 어디서 만난다든지 이건 가능하지만 네네. 실제로 일하고 있는 도청을 방문한다? 그러질 않아요, 잘. 나중에 구설에 오르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지금 간 겁니다. 그러면 싫어할 사람이 있죠? 누구?
이재명이죠. 네네. 왜냐? 일단 경기도는 뭐죠? 친문들의 망명지예요. 네네. 친문들이 지금 전해철을 포함해서 뭐 친문 그룹에서 이번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공천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대거 지금 경기도에 가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김동연이 물론 계속 일관되게 비명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니지만 포인트마다 아픈 얘기를, 공격적인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전직 대통령이 경기도를 찾아가서 환영을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이재명이 좋아할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말씀까지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문재인의 행보가 뭐에 연결되냐면, 네네. 남북 평화, 네네. 남북 관계 얘기예요. 계속 이 행보도. 그래서 경기도도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가 경기도 지사일 때 어떻게 했는데, 응? 나는 북한에 안 데려가고, 근데 지금 김동연한테 가서 남북 평화가 어떻고 저떻고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네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굳이 경기도청을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의도적이다라는 거죠. 의도적이거나 눈치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두 번 따닥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첫 번째, 지난번 대선에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럼 내가 대통령인데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25만 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1인당 25만 원씩 풀었으면 그러면 0.73% 차이가 오히려 0.73%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경기도청 간 건 양반인 거고 뭐 했습니까? 지난 총선에 경상남도에서 그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역대 어떤 대통령이 총선에서 선거운동 합니까? 지방선거에서 뭐 선거운동 합니까?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간신히 200석을 붕괴시킨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문재인이다. 네네. 어제 그 네 표인가 이제 이탈표 나왔다면서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지만 않았으면 200석은 아니더라도 195석, 196석, 197석이 됐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때 부산에서는 이제 포기했고 오히려 충청이 좀 버텨줄래나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충청이 붕괴하고 그나마 그래도 이제 PK에서 어느 정도 이제 버텨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 200석을 갖다가 간신히 지켜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냥 저 양반은 가만히나 계시지 움직이는 바람에 진짜 200석을 넘을 수도 있었고 200석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만약에 198석이었다고 봐요. 네. 그러면 한두 명만 마음만 바꾸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 그 권한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또 눈치 없이 또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게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11월을 기대하면서 지금 뭐 의도적으로 행보를 갖다 한 건지 조금만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미한 기사가 하나 나와서 이 기사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채널A 단독이에요. 단독 기사를 2개를 냈는데 문재인이 당시에 UN 제재가 10%인데도 불구하고 남북 철도 복구 연결하는 공동조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UN 모르게 전 세계가 모르게 금수품 예를 들어서 철근이라든지 뭐 이런 유엔이 그러니까 북한에 보내면 안 된다고 한 품목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NSC에서 이미 논의도 다 하고 통일부 장관이 버젓이 승인도 해주고 이런 아주 드러내놓고 안에서는 다
이렇게 그 금수분을 반출을 했다더라라는 겁니다. 이래놓고서 사실 그 당시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 유엔 제재에 대해서 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동참하는 것처럼 계속 외교부가 얘기를 하고 하는 상황들이 계속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유엔 제재에 대해서 동참하는 것을 보이면서 안으로는 금수품들을 이렇게 북한에 보냈더라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건 진짜 미친 거예요. 네. 이거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죠.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북한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네네. 아니 지금 할 거면 북한을 도와줄 거면 정정당당하게 도와주더라도 북한 사람들 지금 어떻습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먹을 거 뭐 쌀, 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인도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내주는 건 저는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데 네. 돈을 갖다가 보낸다? 거기에다가 무슨 물품을 갖다가 보낸다? 금수 그쪽으로 보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보낸다? 결국은 북한 인민들을 위한 게 아니고 네. 북한의 지배층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오히려 그 권력을 더 강화시키면서 결국은 그 총구가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다 남한으로 오고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둥둥둥 떠다니고 있잖아요. 네. 오물풍선이. 그 오물풍선이 양산까지는 안 내려가겠죠. 네. 하지만 서울부터 해가지고 경기까지는 뚝뚝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불나가지고 피해 입은 그런 우리나라 국민들 있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더 직접적이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네. 대북 제재 대상이 되잖아요. 네. 생션이 되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일을 갖다가 했는데 이란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회사가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이란하고는 금융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란한테 뭐 수출하고 돈 받아야 되는 그런 회사들, 뭐 일해주고 돈 받아야 되는 회사들은 무지무지하게 그 고생을 갖다가 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 적발돼가지고 똑같아요. 그 경기도 쌍방울을 해가지고 그 100억 보낸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미국이나 이제 유엔에서 제재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생션의 대상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하나의 코가 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방위비 분담금 네. SMA 협정 뭐 타결됐는데 뭐 몇 프로 올랐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때 우리가 이거 아니야 저기 뭐 이거는 너무 높아 여기 뭐 한 3%로 합시다 뭐 2%로 합시다 뭐 1%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미측에서 생션 한마디 딱 하면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질질질 끌려가야지. 말로는 뭐 이렇게 그 미국을 갖다가 이기자 뭐 극복하자 이렇게 해놓고 상황 자체는 이런 식으로 몰아넣는다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너무 뭐 화가 난다고 할까? 너무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유엔 제재를 뛰어넘어서 문재인이 보낸 게 이것만이겠습니까? 저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네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도 지금까지 평화로웠던 5년이 계속됐다면 지금쯤은 우리가 4만 불 시대다 이런 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오늘 또 문다혜에 대해서 이제 전주지검에서 그렇습니다. 문다혜 소환이 완전히 임박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문다혜 압수수색물 소환이 분석 네, 작업을 네, 그렇습니다. 본격화했어요. 네, 지금 포렌식 들어가는 거예요. 포렌식. 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예. 워낙 이제 휴대전화 까면은 부담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호인이 참관해가지고 문다혜 보고 나오라 했는데 문다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네. 와서 참고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일단 지금 변호사 이제 해가지고 다 이제 보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은 결국 문다혜를 수사하지만 본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이런 걸 해가지고 관련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문다혜 집을 이제 수색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는 휴대전화인데 지금 문다혜 씨를 매개로 한 수상한 돈 유통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제주도 별장부터가 그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버지 무슨 세상에 책 디자인 하나는데 2억 5천을 받으며 또 엄마는 또 세상에 극우단체가 무서워가지고 뭉칫돈을 무슨 병원을 시켜가지고는 지인한테 보내가지고 지인이 그 사람 명의로 현금을 은행 가가지고 내는 정말 쌍팔년도도 보기 힘든 이런 광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 휴대전화 이걸 통해서 이제 검찰은 상당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한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저 뭐죠 인증하는 과정 요것을 이제 저는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러다가 또 모르죠 망외의 소득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 포렌식까지 하는 거 보니까 네. 압수수색물 분석도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허락했다는 거는 법원이 봐도 이게 뭔가 혐의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런 휴대폰이라는 개인의 내밀한 이런 기기도 건드려도 되겠다라고 법원도 오케이 해준 거란 말이죠. 문다혜 소환이 임박한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사위를 3번이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다혜 소환을 했다면 다음은 김정숙 여사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김정숙 여사가 지금까지 드러난 수많은 이런 그 의혹에 사실은 그 핵심에 한가운데 서 있다라는 인식이 검찰에 있거든요. 예. 문재인이 직접 해명에 나섰어요. 네. 자기가 준 돈이 생활비가 아니고 임대료였다. 네. 김정숙이 준 5천만 원 그 부분은 말씀 잘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완전히 걸려들었어요. 그 윤건영이나 문재인이요. 그렇죠. 네. 그 검찰이 언론에 릴리스를 할 때 언제 그랬는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딱 걸려듭니다. 네. 윤건영이 문재인과 통화를 하고 음. 지금 문재인과 통화를 하는 사람은 윤건영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윤건영 말을 듣고 지금 전부 막 앵무새처럼 따라가는데 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 퇴임한 뒤에 네.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극우 뭐 세력들이 데모를 해서 앞에 시위를 네, 해서 네, 못 네. 보냈다 이랬는데 2020년으로 그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어요. 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제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문재인이 왜 이럴까요? 왜 생활비를 아니다 임대료다. 자기가 거기서 생활한 부분은 약간 있어요. 그렇겠죠. 그 네. 서재에서 책 읽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소위 그 네. 당시에 근데 사위 집에. 말도 안 돼. 그 당연히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저 뭐냐 왜 돈 준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경제 공동체가 아니었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부인하려고 하는 네, 거죠. 지금 왜냐면 그 저는 경제 공동체란 말이 나오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바로 저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 최순실과 경제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잡아놓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경제 공동체가 아주 사악한 무슨 박근혜, 뭐 보수 정치인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것이냐 몰아갔지만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검찰이 진짜 그 개념으로 나를 잡으려고 하네. 안 되겠네. 그래서 지금 세상에 기상천외하게 임대료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기한에서부터 벌써 사실 거기가 초점이 아닌데 거기를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누구죠? 처정욱 변호사라든가 이런 법조인들이 명쾌하게 설명했는데 제가 이 법조인들 그 분석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하고 딸이 같이 사는데 딸 집에 아버지가 좀 있다 그래갖고 임대료 내는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식이 부양의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딸이나 아들이 집에 모시면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돈 내는 거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불효자식이죠. 세상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좀 나이 있으신 분들 다 아버지, 어머니, 몸 불편하고 나이 드시면 당연히 다 모셨잖아요. 모실 때 돈 받는 자식이 있었나요? 돈 주는 아버지, 어머니 있었나요? 거기서부터 말이 안 되고요. 오히려 그런 지금 임대료 제대로 안 낸 사람은 누구냐? 문대해예요. 문대해는 다 이미 성장하고 남편도 있고 이러다가 갑자기 청와대 들어가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래서 원래는 대통령하고 영부인만 지내야 되는 관저에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완전 공짜로 살았어요. 거기야말로 임대료 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경호원도 시켜가지고 지금 별별 총금이니 뭐니 그런 거 다 하고 태국 갈 때도 다 하고 그런 거나 제대로 돈을 냈어야지. 지금 어디다 대고 옛날에 우리나라 전혀 그 법에도 없고 실제로 우리 부모 자식 간에 있을 수도 없는 그 딸한테 임대료를 줬다라는, 제가 볼 때 이분 지금 변호사가 맞는가 생각이 되는데 정말 너무나 이 뻔하게 드러나고 뒤집힐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 너무 다급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해명이 안 되는 것을 해명은 해야 되고 지금 장기에는 또 부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거 다 알고 있다라고 다 봐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송이 된 송금이 된 돈 규모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대료라고 말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오히려 그걸 용코로 걸린 거예요. 그렇죠. 용코로 걸린 아까 거고. 그 날짜처럼요. 네, 날짜도 그렇고 그때가 해당이 안 되는 때인데 왜 그게 나오며, 그다음 임대료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이 왜 나오며, 임대료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그냥 자연스럽게 부양하는 것으로서 발생이 안 되는 돈입니다. 발생이 안 되는 돈을 발생시켰다고 하면서 경제 공동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제 공동체라는 거는 이미 그 청와대에서 그렇게 살면서 다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로 어쨌든 간에 그 사위가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런 시점에서 돈이 들어갔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 뭡니까? 한 가지 더 첨가를 드리면요. 네. 문재인이 이걸 자꾸 임대료로 가져가는 이유는 이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3자 뇌물이냐 네. 경제 공동체로 해서 바로 직접 뇌물이자라는 부분이거든요. 예. 직접 뇌물은 우리가 지금 포괄적 뇌물죄라고 해서 이 굉장히 넓게 네. 인정을 하거든요. 네. 소위 청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개념이 없어도 뇌물은 인정됩니다. 음. 근데 제3자 뇌물은 청탁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거든요. 네. 문재인이 이걸 노리고 지금 장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검찰이 그 이후에 또 언론에 릴리스를 합니다. 네. 이 사위에 대한 부탁을 문재인이 2번 했다라고 하는 이 그렇죠. 진술을 네. 확보했다라는 이야기를 흘려요. 취업을 말이죠. 취업을 취업. 그죠. 네, 네, 네. 그 부분을 흘리면서 문재인에게 검찰이 이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 장깨 부리고 네. 그 말 해도 안 통한다. 그럼요. 네. 이미 검찰은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럼요. 걸 네. 지금 그 사위가 취업 보면 이제 많이 수상해. 원래 그 처음에는 증권회사 다녔잖아요. 증권회사 취업부터가 벌써 수상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회사를 취업한 그 배경을 볼 때도 노무현 정부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증권회사가 그 문재인 대통령 사위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좀 이런 좀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증권회사를 또 관둬요. 언제 관두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박근혜 후보하고 겨루면서 대선 나왔을 때요. 그때 관둡니다. 왜 관두냐? 그때 이 사위 문제가 아니고 아들 문제가 터져요. 그 유명한 문준용 씨의 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 예. 그게 그때 이미 터집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내느라고 그때 난리가 났어요. 뭐 귀걸이를 하고 뭐 뒤늦게 원서를 냈는데도 도대체 채용된 배경이 뭐냐 그러는데 막 변명을 하는데 막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이 나오는데 엄청 그거 막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위 증권회사를 왜 그때 그만뒀는가? 이 증권회사도 뭔가 왜 이 사람이 증권회사에 취입을 했는가 파기 시작하면 이게 겹으로 나오는 거지. 야, 아들은 고용정보원, 딸의 남편, 딸네 가족은 증권회사. 이거 다 특혜 취업 아니냐? 쌍끌이로 나올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증권회사를 관두게 된 거 아닌가. 그 이후 로스쿨 간다 뭐 한다고 했는데 안 되고 그러다가 딱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인이 만약에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하고 저 김정수 여사 입장에서는 딸내가 딱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문다혜 씨가 또 가만히 있는 성격이겠습니까? 그 자녀 그 둘 이야기에 제가 뭐 남의 자녀를 뭐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성격은 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죠. 문재인은 성격이 저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들어보기에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그 딸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좀 한마디로 딸바보 약간 뭐 그런 개념이라는데. 이제 뭐 이혼도 하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혼도 이혼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실직 상태잖아요. 그리고 로스쿨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은 지금 마음의 빚이 상당히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는 쉽게 말하면 취업도 해시켜줬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이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단순히 사위가 실직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실직의 원인이 사실은 문재인 장인한테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하여간 저렇게 게임 회사에도 취업을 부탁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더 이상한 게 아니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취업시킨 게임 회사 잘 다니면 그만인데 왜 이걸 또 그만두고 그러고 나서 그만두는 시점에 보니까 근데 이상직 의원은 갑자기 중진공 이사장이 되고 그러고 나서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더니 한 5개월 뒤에 전혀 연고나 경험이 없는 태국에 가고 거기서 전혀 또 해보지도 않은 항공업 고위직이 된다. 이게 좀 게임도 안 되고 항공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그냥 정말 그래서 이거야말로 함부로 어설프게 변명해봤자 게임이 안 된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여기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러면은 10월 한 달은 국감 기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11월에 선거가 예상이 되고 오늘 위준교사도 지금 분위기로는 10월 안에 선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쵸. 앞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이 11월 15일로 잡았기 때문에 위준교사 판사가 나는 그래도 10월 달에 할 거야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10월이 어떻게 보면 구형과 선거 사이. 근데 국감이 있어요. 맞아요. 민주당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금 국감은 민주당에서 이때까지도 마찬가지였죠. 네. 사실 국감이든 그리고 지금 뭐 청문회든 무조건 이걸 정쟁용으로 했지 뭔가를 네.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인사 능력을 검증하는 자료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정쟁만을 일삼았고 이번에 국감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감도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는 무려 84명을 지금 합의도 네. 없이 지금 증인 신청을 네, 했죠. 네. 그리고 지금 가방위 같은 경우는 더 많을 겁니다. 114명?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지금 증인 신청을 네네.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국감 같은 경우는 증인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럼 이게 어쨌든 처벌까지 가능한 것인데 무작위로 일방적으로 증인 신청을 하고 어떤 증인들 이재명의 재판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네. 증인들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재명의 재판에 유리하게끔 분위기를 선동해 낼 수 네. 있는 본인들이 선동해 낼 수 있는 네. 증인들을 지금 무작위로 신청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네.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약발이 조금 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사람이 이게 맞는 것도요. 한 번 맞을 때 무서운 것이지. 근데 지금 이게 계속 국민들이 봐도 야 얘네들 국감 때마다 뭐 하는 거야? 이거 인사청문회 때마다 뭐 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뭔가를 밝혀내면 모르겠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독도는 우리 땅. 네. 모든 국회 때마다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몸으로 실천한 건 우파인데 맨날 지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었던 좌파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니 이것도 참 통탄할 일인데 네. 이런 것들도 우파에서 많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어차피 할 공격들은 우리들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네. 범위인데 이 방법은 이거 막을 수가 없다. 민주당이 너무나 이런 걸 일방적으로 발언하고 그쵸. 분위기 몰아가는 거 이거 우리 당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유치원생과 대학원생 수준 차이 난다고 보거든요. 이걸로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네. 논평 하나라도 더 쓰고 그리고 밖에 나와서 패널들 나와서 네. 지금 이런 분위기로 몰려갈 것입니다. 근데 팩트는 이겁니다라고 네. 더 많이 말해주고 네. 하는 방법밖에 없다.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민주당이 이러한 국감을 통해서 뭔가 근거 없는 말들만 하면서 뼈가 없는 것들 뼈 하나를 발견해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네. 결국에도 민주당도 자기들 스스로 동력을 잃는 효과가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게 지금 22대 국회 내내 이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하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대법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법원장께서 재판의 속도를 올려라, 높여라, 빠르게 해라.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는 634 원칙을 지켜라. 네.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1년 안에 끝내는 네. 원칙을 지키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때까지 지금 굉장히 지연된 정의라고 재판들이 지연돼 오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나 기타 지금 야당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재판들이 너무나 장시간 지연돼 왔었는데 네. 이것이 지금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속도가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 우리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른 판결이 나올 걸로 기대도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네. 너무 1심 선고를 구형과 사이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길죠. 네. 지금 길죠. 보통 이례적이잖아요. 한 달 안에는 맞아요. 보통 하는데 네. 이거를 한 달 반이나 끈다는 게 판사가 좀 자신이 없나?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도 참 많이 했는데 판사들이 네. 지금 이게
어떤 정치적인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법리에 의해서 판단할 때 대한민국 어떤 권력도 판사들을 이와 같이 희롱하지 못한다. 그쵸. 예, 뭐 탄핵하겠다느니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느니 네. 물론 지금 판사는 제외시켰지만요. 이제 눈치 보니라. 근데 판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네. 그리고 어떠한 권력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법리대로 판결을 해석하면 된다. 정치에 좌지우지 되지 마라. 네. 라는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싶어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게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판사가 뭐 나는 법을 지키는 뭐 최후의 보루야 정의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막 군중들이 몰려와서 막 집회를 하고 분위기를 형성하면 사실 좀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 11월이 되면 아마 수원지법 앞은 개딸들의 그냥 어떤 천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판사를 사실 심리적으로 좀 위협하지 않을까. 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가 굉장히 수준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입니다. 국민 법감정. 그쵸. 네. 그쵸. 이런 말이요. 국민들 우파 국민들께서는 보수 지지 국민들께서는 이런 말 우리도 쓰면 안 돼요. 맞아요. 예. 이게 법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네. 순간에 이게 마녀 사냥이 되고 그쵸. 북한 같은 인민 재판이 됩니다. 맞습니다. 법만큼은 법리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되고 이거는 우리 편이든 상대방 편이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일부 개딸들이 저 법원 앞에서 저렇게 판사를 압박하는 것 여기에 굴복하면 판사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권한이 점점 더 약화될 겁니다. 매번 정치 사건에 대해서는 좌지우지된 판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조차도 정당한 권력조차도 잃게 될 것이다. 네,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판사들 중에서도요. 제가 볼 때 선구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에서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지금 사법부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상황들에선 누군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변경하는 것들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건 선구자가 나를 희생하고라도 이거 바로잡겠다라는 선구자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민주당 이재명이나 지금 민주당의 이런 지금 법원이나 검사들에 대한 모욕이나 그리고 이 사법부에 대한 권한의 침해 행위나 이런 것들에 분노하는 판사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라고 해서 개인 감정을 담아서 판결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내가 공정한 판결 빠르게 해보자라는 판사들이 네. 대한민국에 한두 명 정도 계시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약간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국민의힘이 좀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적어도 어떤 해당 판결 그러니까 구형에서 선고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그 해당 판결과 관련하여 법원 앞이나 판사 자택 주변에 시위를 금지하는 것도 너무 한 좋죠. 방법이 되지 네. 않을까.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정도를 국민들이 이해를 안 하거나 못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지금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집회의 자유가 있거든요. 자,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유라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인데 네. 제가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어떠한 재판이든 간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앞에서 시위나 집회를 통해서 네.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 없다. 이것은 크게 봤었을 맞습니다. 때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사법 체제를 흔드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판결의 정확성을 해하는 것이 될 수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금하는 것도 그렇죠.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네. 법치 확립을 네. 위해서 좀 그럼요. 약간 환기를 시킬 네. 수가 있어. 아까 그럼요. 말씀하신 것처럼 좌우를 막론하고 그럼요. 국민 법감정을 얘기를 국민 하는데 법감정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일부 법조인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국민 법감정이란 말을 하는 사람은 지금 법치주의를 인정하지 그렇죠.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잘못된 사실 거예요. 법이 지배하는 나라가 그럼요. 법치주의 국가인데 그럼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네. 법이 지배한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럼 법치주의에 왜 살아 그냥 군주제 가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법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때 우리의 속마음이 후련할 수 있겠지만은 정치인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네. 일반 국민들에게도 법의 잣대가 그렇게 바뀔 수 맞습니다.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다.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 있고 내 그렇죠. 가족 그리고 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없는 제도 만들어낸 세상이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네. 최강태 강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국감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위를 하는 개딸들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이제 국감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
당연히 뭐 이재명 관련한 검사는 다 탄핵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 중인 검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놀라운 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일가를 수사하는 검사를 부를 것 같으면 문다희도 부르게 해줘야 되는데 못 그 부르게 문재인 했어. 가족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는 안 되고 수사하는 사람만 지금 부르겠다고 하는데 이번 국감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탄 국감 또 김건희 여사 저격 국감으로 갈 확률이 너무 높은데 100%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99.9%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은 없다. 없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증인 신청조차도 원래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들고 있고 네. 기존에 지금 이재명 방탄 민주당이 이제는 문재인 방탄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러면 이재명 플러스 문재인 거의 1 플러스 네. 1이네요. 1 네. 플러스 1 방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판결에 유리한 사람, 문재인 판결에 유리한 사람들만 증인으로 불러놓고 이거 국민들을 결국은 선동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공정하게 국감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의 가족들, 문다희 씨부터 다 불러야지 맞는 것이죠. 그쵸. 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예 제외시키겠다. 근데 국민들께서 현명하시다면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하신 분들이 그래도 네. 여전히 많이 계시니 네. 이 증인 채택부터 시작해서도 민주당이 그쵸. 잘못하고 있구나를 네. 인지하실 분들은 인지할 것이다. 왜냐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안 올라요. 안 오르죠. 네, 민주당 지지율도 안 오르는 것은 국민들이 더 이상 민주당의 이러한 수준의 선전선동에는 당하는 분들이 적어졌다. 여기에 선전선동 당하고 같이 목소리 내는 거는 민주당의 극한 지지자들 뿐이다. 근데 이분들이 깨어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저희가 방송 나서 좀 찾아보라고 진실이 뭔지 확인해 보라고 해도 헛소리 하지 마! 막 이러고 듣거든요. 네. 확인조차도 안 합니다. 안 해요, 확인조차도. 안 해요. 예.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네. 시켜주면은 조작된 거래.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참 이때까지 국감에서 보면요. 이게 법무부 장관 부를 수 있어요. 검찰총장 그쵸.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수사 중인 검사를 부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지금 입법부가 검사들, 지금 정의구현을 위해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목을 조이겠다는 소리예요. 맞습니다. 너 이거 잘못해봐. 너 이거 잘못하면은 너 가만두지 네. 않겠어라는 네. 협박하는 거랑 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더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거 지금 수사 중인 검사들을 여기 증인 신분으로 부르면 어떡하냐. 이 목소리를 정말로 강력하게 맞습니다. 내줘야 되고 그리고 하루에 논평이요. 국민의힘 지금 대변인 많잖아요. 하루에 논평 2-3번씩이라도 써서 이거 수십 번이라도 나가서 기사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께서 맞습니다. 야 이거 잘못됐네. 이재명을 수사하고 있는 문재인을 수사하고 있는 왜 검사들을 이거 지금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르면은 이 수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정당한 수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국민들이 의심하게끔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 여당에서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수밖에 없다. 여당은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냉정하게 맞습니다. 보셔야 돼요. 108석이에요. 할 수 108석이 있는 많은 거 것 같은데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계속해서 말을 하고 알려줌으로써 여론을 움직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게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해야 된다.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영웅이세요. 사실 선배님 같은 분들이나 이렇게 계속 누군가가 지금 스피커에서 방송에서 얘기 네네. 못 해주는 것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저를 주시고 얘기해 빗대서 주시는 지금 거. 본인 네. 칭찬하시는 거죠. 그쵸. 네. 아, 근데 농담이고,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108석으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지금 이런 분들이 안 계셨던 옛날에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맞아요. 경우 탄핵 때 우리 맞아요. 꼼짝도 못하고 맞아요. 그냥 당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쯤 되면은 이게 수사 중인 검찰 수사에 지금 국회가 개입하는 문제, 네. 그것도 더구나 당사자잖아요. 그럼요. 그거 안 되고 사법부를 또 압박하는 문제에서 사법부 독립을 위한 어떤 종합 어떤 패키지가 나와서 국민의힘이 그쵸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은 사법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법 개혁이 아니고 사법부 독립을 위한 삼권 분립을 위한 특히 사법부 독립을 위한 왜냐하면 법원의 독립이나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다
형식적으로 동의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21대, 22대에 가장 많이 네.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사법부 개혁이에요. 그쵸. 그럼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계가 돼 있기 그쵸, 때문인데 그쵸. 제가 하나 명확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개혁이 가장 필요한 집단은 지금 국회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회이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가장 개혁이 필요한 곳 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 공당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당 같지가 않아요, 당 같지가 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개혁의 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개혁의 주체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지금 맞습니다. 이게 한탄할 일인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법치주의 국가라면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합법적인 형태의 변호를 하면 되는 네. 것이지 이렇게 정치적인 그쵸.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그쵸, 것이다.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그리고 지금 도대체 화가 나서 그러는데 22대 국회에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적 변호사들이 몇 명이나 국회로 입성을 했습니까? 지금 이 그러니까요. 국회를 자기 맞습니다. 개인 변호 로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로펌이에요, 로펌. 그러니까 이재명 로펌이 검사 불러가지고 지금 윽박을 지르는 그럼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이게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는데 사법부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도요. 우리가 108석이라서 그쵸, 만들 수가 그쵸. 없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때 정말로 이게 어떻게든 간에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알려주고 그리고 이것도 강약 중강약이 필요해요. 민주당 정말 빤들한테 가서 여기 가서 민주당이 잘못한 거 아니, 100날 안 얘기해봐야 안 돼요. 먹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 가서 100개 중에 하나 통 얘기해야 돼요. 야, 니네 그래 다 맞는데 이 정도 틀리지 않았니? 라고 얘기해야 그래 그 정도는 틀렸을 수 있어라고 그쵸, 수긍하게 그쵸, 만들어야 그쵸. 되고 여기에서 또 적당한 데 가선 약, 중강, 강 이거를 섞어가야 되는데 우리 당이 보면 이런 전략이 없어요. 목소리 톤이 한결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결국에는 우리 편들만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보면 옛날에 신천지 왜 코로나 때 이재명이 앞장서서 신천지 때려잡는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딸이 지금 약간 신천지 그룹 같기 때문에 이 신천지 가서 이 선교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 빼고 나머지를 다 포위해서 신천지 스스로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우리 개딸님들은 좀 고립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실 거예요.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도 신천지 행사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찾아보시면 진짜? 나와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표국어라러?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난 대선 때 나왔던 통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비공식 통계 중에 하나긴 하지만 종교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가장 많은 종교가 뭔지 아세요? 1번이 불교입니다. 네네. 2번이 무속인이에요. 네. 토속신앙, 무속인입니다. 3위가 개신교예요. 네네.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신천지라는 집단도 표의 수가 전국 단위로 보면 대선 등에서는 무시할 만한 표가 아닌 많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뭔지 모르고 간 사람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뭐 이런 여기 와서 인사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뭔지 모르고 간 사람도 있고 알면서도 이걸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간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우파만 참여했겠습니까? 그쵸. 예, 근데 이거를 단지 선전선동했을 뿐이다. 이것도 찾아보면 좌파들 중에서도 참여해서 사진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들의 그냥 참 비애다. 부르는데 안 갈 수기 참 힘들다. 그러네요. 선거를 앞두고는 특히. 네. 그런 주제에 또 구약 성경 갖고 그렇게. 그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국 단위로 해를 끼치는 어떠한 사이비의 종교라고 한다면 판명된다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에서. 근데 이게 아니라 뒷구멍에선 이용하고 앞에 나선 서로 욕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신천지 신도보다 개딸 신도분들이 훨씬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훨씬 더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뭐든 간에요. 나만 맞다라고. 더 신앙이 더 높아요. 예, 나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이게 종교다.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 제가 존경이라고 하는 게 네. 종교라고 하는 게요. 민주당에 신문만 찾아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본 방송 나와서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민주노총 때려잡을 때는 곤봉으로 때렸습니다 하면 네. 거짓말하지 마 이런다고 찾아보면 나오는데 맞아요. 안 찾아본다니까요. 그럼 저놈 저 입 벌리면 거짓말이야 구라야 막 이런다.
독도를 그러니까. 이승만 라인에 포함시킨 거 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이승만이 그랬을 리 없어. 이승만 친일파잖아. 막 이승만 이러면. 대통령이 팔려고 한 걸 네. 김대중 대통령이 사온 줄 알아요. 진짜, 그럼요. 개딸들은.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지켰던 우리 독도를 그러니까.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신한일 어업 협정하면서 그쵸. 이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를 경계선으로 어업 협정을 맺으면서 세계적으로 분란거리로 분쟁 만드는 지역으로 겁니다. 만들었죠. 분쟁 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이런 것들을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을 우파 패널들께서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해서 나가서 얘기해야 된다. 그쵸. 네. 알려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한일 정상회담 할 때 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해서 네. 대한민국 대통령도 다케시마를 인정했다 이런 논란도 불러일으켰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으면 네. 나가서 사실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보수는 이제 보수 지지층들은 대한민국의 성장의 사실 주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한민국의 성장과 을 쭉 같이 와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고 선진국 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 좌파 분들은 민주당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한 바가 없고 항상 안티로만 있었잖아요. 그게 어떨 때는 뭐 좀 도움이 될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안티로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여전히 제3세계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들의 눈치, 중국이나 눈치를 엄청 보면서 뭔가 얘기를 잘 못하고 그 앞에 가면 다케시마라고도 했고 쎄쎄라고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비굴해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작 대한민국을 비굴하게 만든 건 계속 진보 진영이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지난 문재인 정권만 봐도 지금 우리는 그렇죠. 작은 봉우리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작은 봉우리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맞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참 비굴하게 만드는 것들인데 이러한 언사들은 다 진보 진영에서 나왔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이 무언가를 성장 발전시키는 중심에서 땀과 피를 흘렸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투쟁의 그쵸. 결과물인지를 압니다. 근데 알죠. 이 옆에서 훈수를 뒀던 사람들은요. 막상 자기들은 이러한 노력도 그리고 땀도 흘려보지 않았고 이걸 한다라고 하면 이거에 발끝도 못 쫓아갈 그쵸, 사람들이 그쵸. 뒤에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에 맞들린 건 거예요. 그쵸. 그럼 여전히 지금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의석을 가져가 놓고도 뭘 변화시켰습니까? 이 21대 22대 국회 동안. 또는 우리. 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변화시켜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실력이 없으니까. 네. 그럼 180석으로요. 이렇게 정쟁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진짜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을 미친 듯이 만들었다면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 이제 국감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을 한 번씩 부르고 그냥 회의를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증인들한테 더 이상 질문 안 하기. 아니 이게 민주당에서 지난 2018년 전당대회 때 예국가를 예, 거부했죠. 예국가 예, 재창을 예, 거부했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르자고 하면 막상 또 민주당에서 거부할지도 모른다. 본심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있다. 부르고 예. 싶은 거지 민주당은. 그럼요. 임을 위한 향진곡은 몰라도 독도는 우리 땅은 안 부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요즘 유행어예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냥 지네가 범인이에요. 그냥 자기네가 범인이에요. 아니 그렇죠. 왜냐면 검사를 탄핵하는 자가 범죄자다. 그럼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법을 정치적으로 풀려는 사람들이 범인인 네, 겁니다. 법 네. 앞에 당당히 쓰는 사람들이 범인이 아닌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왜 법 앞에서 못 씁니까? 법 앞에 그쵸.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저 정도 혐의가 나왔으면요. 양심상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통상의 정치인들은 이때까지 그래도 이 정치인의 풍모를 지켜왔던 면모를 지켰던 그쵸. 정치인들은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로도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쵸. 유감입니다. 그쵸. 라는 표현부터 했어야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야 검사 너 가만 안 두겠어. 판사 가만 안 두겠어. 니네들이 이거 지금 법 왜곡시킨 거야. 법 왜곡이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21세기에 그러니까요. 지금. 그 관련 법들 다 있어요. 법을 정말 왜곡했었을 때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한 법들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요. 검사들 같은 경우도 직무 유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있는데 기소하지 않았다 직무 유기인 거예요. 그쵸. 직권 남용도 있어요. 그쵸. 죄가 없는데 기소했다 이거 직권 남용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이 이미 적용할 수 있는 법들이 다 있는데 네. 법 왜곡죄라는 제목 하나 만들어서 지금 뭔가 검찰이 더 나아가서 네. 법원이 더 나아가서 정부가 뭔가 자기네들을 정치적으로 공격한다라는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겁니다. 프레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민주당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약간 조폭이나 마피아들은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대신 칼과 폭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면 조폭이나 마피아들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수사하거나 잡아가던 경찰이나 검찰을 사실 뒤에서 몰래 폭력으로 그렇죠. 보복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폭력이 없는 대신 칼이 없는 대신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국회에는 권한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로 보복하는 거. 지금 이게 현대 사회에서 보면요. 민주당은 법을 만들 힘도 있고 그리고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도 폭력도 쓰고 있다. 지금 이게 검찰한테 하는 게 폭력이고요. 판사한테 하고 있는 게 폭력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나가는 사람한테 야 이렇게 말해주면 되지. 이게 경기도지사의 신분으로 경기도에서 밥 벌어먹고 있는 사람한테 이 말을 한 것조차도 폭력이다. 그쵸. 예, 그러면 그쵸. 지금 이 사람한테만 이렇게 위증을 그러네요. 부탁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게 불법 대북송금부터 야 그렇게 했다고 하면 되지. 그리고 온갖 증인들에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 없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 뭔가 하나가 유죄가 나와져서 이 사람이 무너지는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증폭되는 네. 순간 수많은 증인들이 이 사람의 맞습니다. 잘못에 대해서 맞습니다. 진실을 구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네, 라고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아직은 이재명 무서우니까. 그래서 네. 좀 약간 이렇게 네. 대비를 해보니까 그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건 약간의 협박과 주먹질이고 탄핵을 하는 건 칼질 아닙니까? 조폭으로 칼질이죠. 치면. 왜냐면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결국은 옷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지금 시대에 내가 여기에 직업에 대한 사명감도 있겠지만 이게 내 가족을 지키는 수입원이기도 그쵸, 한데 그쵸. 이 경제적인 줄을 자르겠다는 건 결국 이 사람뿐만이 그러네요.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잘라내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그거 거라고 너무 좋네. 봐야죠. 경제적인 네. 칼질을 했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딱 좋네요. 경제적 사형 선고를 내가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몇 년째 일도 안 하면서 지금 국회의원 세비 받아먹고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네. 저기를 칼질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야 되는 맞아요. 저는 입법부 견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이제 군부 독재를 겪고 나서 그 행정부를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안들이 엄청 쏟아져서 그렇죠. 사실 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거부권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입법 독재를 10년째 겪는 거잖아요. 8년이 되는 거죠. 22대까지 하면. 그러면 저는 이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 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들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국가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입법부가 민주당이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민주당이 영원히 자기들이 지금 다수당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21대, 22대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틀어질 네, 수 네, 있는 행위들을 지금 네.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법부를 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권 분립 자체를 지금 완전히 훼손시키는 그쵸, 건데 그쵸. 이 상태로 간다면 입법부 아래 행정부와 사법부가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언젠가는 우리 당이 보수가 다수당이 되었을 때 또 우리 당은 착해요. 이것도 원상복귀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원상복귀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민주당이 어떠한 계획들을 짜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정말로 파악해서 이게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 빠르게 인정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그쵸. 국민들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야 된다. 그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약 중강약 필요하다. 중도들에게. 저는 그래서 네. 이번에 필리버스터 안 네. 했잖아요. 잘했다고 보는 저도요. 게 네. 지금은 이 문제를 키울 필요가 맞아요. 없고 이제 네. 국민들이 국회가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거부하고 여기서 부결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법인지도 몰라요. 너무 똑같은 법을 계속하니까 그냥 이건 조용히 지들끼리 쇼하게 넘어가고 대통령 판사 이걸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 필리버스터니 뭐니는 지금은 훨씬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본의 얘기인데 아까 우리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배님께서 MBC에 출연한 우파 패널들은 좀 이렇게 박수를 쳐줘야 위인이라 된다. 그랬죠, 위인. 위인이다. 근데 MBC에 나가 출연한 분들 중에서 막 속 시원하게 얘기를 완벽히 못하더라도 이거 박수 쳐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강약 중강약인데 거기서 세게 말해봐야 안 듣지. 예, 도라이 소리뿐이 안 들어요. 어. 어차피 안 들어요. 그러면 차라리 거기 나갔을 때는 하나 정도 부정적인 거 팩트 탁 짚어주고 나머지 그래 끄덕끄덕 해줘도 사람들이 제가 말한 거 진짜야 가짜야 찾아보게만 만들어도 성공이다.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승부한다라고 하면 우리들도 저 지금 민주당의 방벽을 쳐놓은 여러 가지 곳곳들에 스며들 수 있다. 그리고 그쵸. 우리가 스며들어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말만 시원하게 한다라고 답은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답이 지금 아니다. 우리가 예. 지금 그렇게 카타르시스 느낄 때가 네, 아니에요. 그럼요. 예,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